겸학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정수님이 처음으로 실시간에 참여합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모정수님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곽기영님이랑 까루님이 월요일 아침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비상등 켜고 안전운전 하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입이 아침에 올 때 어떠셨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제일 진하게 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상암동으로 들어오니까 안개가 정말 심각하던데 진짜 1cm? 아니다 5cm 앞에 있는 것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5cm는 너무 과장 아니야? 아니요. 진짜 5m, 심하던데요? 5m. 아니에요. 단 눈앞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서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오늘 오전에 인천과 섬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지금 이 안개가 이렇게 짙은데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은 창 열어보시고 또 그냥 차 놓고 나오세요. 웬만하면.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상등 꼭 켜셔야 되고요. 또 오늘 수도권 미세먼지도 매우 나쁨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일단 마스크 의무 착용은 지금 해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 그리고 마트나 역사 등 칸막이가 없는 대형 시설 내 개방 약국 뭐 이런 데서는 지금 마스크가 오늘부터 벗으셔도 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다 쓰실 것 같은데. 네, 아침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월요일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얘기를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이런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제를 정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의 사는 이야기, 관심사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도 좋습니다. 지금 문자랑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가 조금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마스크 재고가 쌓여간다. 네네. 업체들 걱정이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마스크 업체 사장님 얘기도 좋고요. 뭐 직원분들 얘기도 좋고 또 긴 코로나 터널이 남긴 병원 이야기. 왜냐하면 아직도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중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 대란 때문에 뭐 마스크 살려고 줄 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벌써 2년 넘은 과거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좋고 또 코로나의 긴 터널에 중소상인들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삶의 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지금 가뭄이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일을 단수하고 2일만 급수를 준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남부지방에 사시는 분들 가뭄에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얘기도 좋고요. 아직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 모내기철이 돌아오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 물가가 워낙 높아서 대학가에서 학교 식당에 1,000원의 아침밥이 등장을 했대요. 저도 뉴스를 얼핏 봤어요. 네, 몇몇 학교에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물가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저희와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디로 보내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한 분과는 제이비가 전화 데이트로 만날 거고요. 또 문자로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의 이도운 대변인이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물론 국내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번 순방 기간 중에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어지는 야당 측의 비판을 보면은 조금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큰 판을 읽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서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측에서 조금 더 지성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을 통해서 정부 정책, 외교 정책을 비판하신다면은 여야 간에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의 비판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함량 미달이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아마도 일종의 반박 브리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게이오대 연설 중에 인용한 오카쿠라 덴신 이 사람의 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강하게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을 이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것을 포함한 것에 대한 반박 브리핑 아니냐 이게 언론의 일반적인 분석이었던데요. 요거 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당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게이오대 연설 가운데 해당 부분 잠깐 들어보시죠.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텐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 시대의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워낙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만 전해드리면 오카쿠라 덴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이지 시대에 활동한 미술평론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사상가라고 했던데 뭐 미술사학자, 미술평론가 주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조선은 3세기 이후 500년 동안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고유의 속주였으므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조선을 식민지로 재지배한다 해도 그것은 침략이 아니라 역사적 원상복귀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왜 이 사람 말을 인용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 이도훈 대변인이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역적인 문제라고 했다면 당연히 어떻게 이게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 반론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완용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일 양국의 설린 우호 관계를 강조를 해도 그럼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될 것인가요? 한번 이렇게 좀 반문을 던져보고요. 그럼 도대체 대승적인 문제는 뭘까? 요걸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 그거 아닌가요? 미래란 말을 워낙 많이 써가지고요. 이도훈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렇게 말을 했죠. 또 미래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에다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을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박진 장관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독도라든지 또는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꺼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상회담의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의제로서 논의된 바는 없다면 뭐 다른 자리에서는 논의됐을 가능성은 지금 열어놓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모아가지고 이도훈 대변인의 말과 한번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죠. 독도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긴 했지만 의제로 논의된 건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도훈 대변인의 자평, 즉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 미래를 열었다라고 하는 자평은 폐기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론을 했다면 일본조차도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여기서 뭐 미래를 열었다, 뭐 협력의 물꼬를 트였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국제사회는 둘째치고 일본조차도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풀린 게 뭐가 있는데요, 도대체 여기서. 그러니까요. 지금 정상 간 대화에서 어땠는지는 몰라도 일본 정치권의 요구는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이죠. 일한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이해를 해달라라고 이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 2018년 해상자위대 초계기 갈등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 넘는 요구를 한 게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를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16일 트위터에 이렇게 올려요. 수출 관리 조치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재검토하는 거다.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 예. 이런 일본의 태도를 진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저는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소원수리 방문안이었느냐. 하지만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 최대 성과로 주도권 확보를 꼽았습니다. 그 점 전해드리면서 촌철님들의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뜨개님, 미래 좋죠. 하지만 과거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에휴 해주셨고요. 김성주님은 아니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대통령 연설에서 굳이 저 사람의 얘기를 해야 하나요? 오카구라 덴신 말씀 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니까 잠깐 덧붙입니다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미술사학자, 미술평론가였을까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오카쿠라 덴신에 대해서는 뭐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자세히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1904년에 편했다는 일본의 각성 이 책에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는지만 봤어도 대통령이 과연 인용을 했을까라는 물음표가 들긴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2부와 3부에 걸쳐서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뜨악함을 넘어서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는데요. 혼란스럽다고요? 왜냐하면 네. 지난주 목요일에 안상훈 사회수석이 브리핑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잠깐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자, 두 사람의 말을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충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억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를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에 씌워진 결과로 이해하는 것. 이거 말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튼 실상은 혼란과 혼선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 발표 전과 후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뭔가 다른 것 같다라는 점에서 혼란스럽고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두 사람의 메시지가 어긋난다는 점에서 혼선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국정의 최고 사령탑의 실상이 이러면 도대체 담당 부처, 더 나아가 국민은 뭘 보고 일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69시간이 정말로 극단적인 프레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69시간을 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는 애당초 69시간을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인지 일단 이것과 약간 불명료한데 만약에 후자라고 했다면 그건 노동부 발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종희 님이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란 건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명언입니다. 네, 라는 평을 남겨주셨는데 예.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무적 감각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하는 말 같기도 한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똑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제가 토를 낼 생각은 없는데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 부족에서 그러니까 그 기인한 오해냐 아니면 애당초 정책 내용이 잘못 설정된 거냐
이걸 좀 분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놀자님이 대통령실부터 60시간씩 일하세요. 중소기업 연장 근로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 노동자 입장에선 너무 싫습니다. 이런 촌철을 남겨주셨네요. 네. 앞으로 뭐 입법 예고 기간 중이니까 MZ 노동자나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당과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 이게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제이비가 얘기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안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겨레 21이 종합 분석 기사를 하나 내놨던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지난 16일까지 정부에 들어간 전현직 검찰 공무원이 모두 136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전현직 검사가 117명, 전현직 검찰 공무원, 여기 뭐 수사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19명이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급 4명 있고요. 차관급 9명이 있고요. 대통령실 비서관급 7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학교 동문이거나 검찰 선후배 사이라고 하는 점, 요거는 잘 알려져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요. 저는 다른 점에 시선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죠?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이 있습니다. 모두 52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외교부에 파견 나가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 본부에 1명, 그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다음 미국 LA 공관에 모두 7명이 나가 있고요. UN, 세계 지식재산기구, UN 마약범죄사무소, 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5명이 파견돼 있다고 합니다. 외교 파트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에 6명, 금융감독원에 2명, 예금보험공사에 2명, 한국거래소에 1명, 공정거래위원회에 2명 파견 나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 파트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에도 5명이 파견 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국가 주요 부문을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출신들만으로도 행정부 요직을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문어발식 표현이니까 파견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파견이 어떤 결과를 빚어올 수 있는지 사례 2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 기억나시죠? 이게 합작품이었습니다.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얼마 전에 김우곤 전 검사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때 따라붙었던 말이 뭐였냐면 김우곤 위원장이 방통위에 파견 근무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게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상이 이렇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추세를 어떻게든 제어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0월에 검사 파견을 제한하기 위해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없어져 버렸다. 이런 소식도 함께 있고요. 오늘 아침에 경향이 보도가 하나 더 있으니까 짧게 전해드릴게요. 국내 30대 그룹 주요 상장사 180곳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주총에서 신규 선임된 사회이사 후보 116명을 분석을 했더니 관료 출신이 45명으로 38.8%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관료 출신 가운데 검찰 출신이 모두 14명으로 31%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 SDS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선임을 했고요. HL만도 한화시스템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던 강남일 구본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왜 그럼 기업에서 전직 검사들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는지는 굳이 제가 여기서 입 아프게 설명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네, 슈팅스타님이 검사 만능주의라고 해주셨고 장현성님은 뭐든지 다 뛰어난 인재라서 어디라도 보낼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검사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골이 어디인지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수치가 정부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늘어날지 혹은 감소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이제 정부 출범한 지 사실은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1년도 안 된 상태의 숫자가 이렇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더마카가 얘기한 대로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좀 함께 봐야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